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후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무용학원 원장이 10대 학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원장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간은 짧은데요. 드릴 말씀은 좀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시작합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 좀 빼달라는 여성에게 침 뱉고 밟고 머리끄덩이 막 잡아당기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갈비뼈까지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 기억하시죠? 오늘 인천지법이 징역 2년 선고하고 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선처 탄원서에 1억 원 공탁까지 다 해봤지만 백약이 무효. 자, 너무나 일방적이었고 또 그 장면이 이렇게 고스란히 영상에 남았던 탓에 중형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해 5학년 8반 아줌마예요. 요즘엔 퇴근하고 느긋하게 사반 정주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신 허정수님, 제과제빵 필기시험 합격한 우리 큰딸 예원이 최종 합격까지 쭉 달리자 하신 김수미님, 동생 이승일, 올케 김옥화 부부의 결혼 10주년입니다. 미혼인 누나가 열렬히 축하해 하신 이래영님. 자, 어제 충남 천안에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거기 관계자들이 도시락 먹고 남은 쓰레기를 이렇게 우리 공장 앞에다 다 버리고 갔어요. 화장실까지 쓰게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보고 치우란 거요? 뭐요? 하신 천안 폭탄님, 자, 김명길님, 민병성님, 오설아님, 조경희님, 하혜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행사장에서 까나리 테러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털썩 주저앉은 여성이 바닥에 까나리 액젓을 촥촥 막 투척을 하고 있죠. 아이고 세상에, 고함 지르면서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검은 봉지를 풀어 헤치더니 오물에 탁탁탁 바닥에 그냥 털어 넣어도 팔다리로 막 휘젓고 있어. 아유, 어쩌면 좋아 저 냄새. 자, 심지어 누워가지고 아유 세상에 몸에다 다 바르고 저 뭐 하는 거야. 자, 이게 뭘까요? 까나리 액젓 특유의 그 지린내가 화면을 뚫고 여기까지 전달되는 듯한 이 느낌은. 자, 이게 여기가 지난 26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재개발 총회가 열리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저 총회가 현재 조합장호 이사진들을 해임하기 위해서 열린 자리였던 건데, 거기에 반발하는 남녀 각각 한 사람이 분뇨와 까나리 액젓이 든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저렇게 한 20여 분 정도 난동을 부렸던 겁니다. 결국 경찰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되긴 했는데요. 참 이게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늘 탈이 많긴 합니다. 저기도 한 조합원이 1,100여 명 정도 되고 2,700여 세대의 대의 규모라고 하는데, 어떤 갈등이 있었던지 간에 저건 정말 아니죠. 아니, 저 몸에다 저걸 다 저렇게 그냥 하는 분도 그렇고, 저걸 또 나중에 또 치워야 되는 분도 그렇고, 아유, 어쩌면 좋아. 아유, 그냥 영상 그만 좀 봅시다. 아유, 그냥 냄새가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어가죠. 밝은 얼굴 민희진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한 달여 만에 기자회견장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모 회사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큰 짐을 내려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거 하이브에서도 듣잖아요, 제 얘기를. 그래서 어떤 그 타협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건 저도 많이 받았고 그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대인배 관점에서 그냥 그런 마인드로 그냥 다 영. 그래, 지금까지 좀 뭐 그냥 제 스타일로 보면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끝. 이제 다른 챕터로 좀 넘어가자.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챕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자, 첫 번째 회견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나머지 세간의 모든 관심은 민희진 대표의 오늘 의상 컨셉트에 쏠렸잖아요. 네, 민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오면서 가장 관심을 받은 건 의상이었습니다. 지난달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파란색 모자를 쓰고 초록색 맨투맨 차림의 편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굿킵 원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개나리색 자켓에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한층 밝아진 모습으로 웃으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3일 동안 못 씻고 나왔던 오.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민 대표가 입은 노란색 자켓은 1시간 만에 품절되는 사태가 아이고야,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또 기자회견 동안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자영업자들이 1,000원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까지 돈을 쏘면서 가게를 홍보하는 희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어허. 했는데요. 이 실시간으로 보는 시청자가 많았던 만큼 홍보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완판. 자, 양재열 변호사님, 이 회견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이걸로 퉁, 이제 그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런 이제 주장이라고 해서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한 거죠. 사실 이제 민진 대표는 대표 자리에서 원래는 그 하이브 측에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해임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일단 막은 겁니다. 어제. 예, 어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민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금 돌아선 상황인 건데 오늘 아마 제안을 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본 재판을 통해서 진짜로 해임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다투는 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요? 그렇게 긴 싸움을 하고 서로 감정 싸움을 하느니 여기서 좋은 어. 쪽으로 한번 타협점을 찾아보자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예. 뭐 저는 거기서 한 달 더 나간다면 이 일을 겪으면서 K-팝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이제 예전에 어떤 규모의 그런 어떤 그 연예신들의 맞아요. 세장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런 어떤 보기 싫은 모습을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전 세계인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까지 같이 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압구정 큰 손인 줄 점점점입니다. 자, 사방가족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류 소매점에 들어가는 저 남성 주목해 주세요. 자, 와인 한 병을 이제 고를 거예요. 딱 받아들죠. 스멜. 천천히 음미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저 사장님 저 여기 있는 거 몇 병 챙겨 주세요. 막 하면서 이것저것 막 따져 물어요. 막 다 살 것처럼. 그러더니 막 옷을 뒤적뒤적 하죠. 그러더니 갑자기 급한 듯 뛰어나가는데요. 어디가 이 아저씨가.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와서는 사장님 제가 휴대전화가 없어서 그러는데 없어졌어. 이거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마음 약한 사장님 10만 원을 또 선뜻 주시네 또. 자, 그런데 이 남성 지금 주려고 딱 10만 원을 딱 주죠. 그런데 사장님 저 한 장만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또 줘. 내가 15만 원 줬어. 왜 줬어? 그런데 저 남자가 나갔어요. 자, 비싼 와인 여러 병 사겠다고 잔뜩 호연지기 보여주더니 모냥 빠지게 사장님한테 15만 원을 빌리다니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7일이었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류 소매점에 저 남성이 들어와서는 갑자기 뭐 물어보지도 않은데 제가 압구정에서 편집 시합을 하는데요. 제 온몸에 걸친 게 다 명품이에요. 이 모자 150만 원이고 안경은 200만 원이고 무슨 안경이 그렇게 비싼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지가 800만 원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술을 막 이렇게 비싼 걸 막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결제를 해야겠는데 휴대폰 케이스에 지금 택시를 거기 돈인데 지갑에 놓고 내렸네 하면서 아마 택시를 잡으려는 신호인 듯 뛰어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들어와서 아이고 휴대전화 잃어버려서 큰일 났습니다 라면서 저 찾으러 가야 되니까 택시비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5만 원 한 장, 두 장 하다가 급기야 3장 그러니까 15만 원을 빌려서 가버린 겁니다. 잠적한 겁니다. 팀장님 명품 자랑하는 인간치고 말이죠.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이거. 정답인데 보면은 저 연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이제 피해를 봤는데 이 제보자가 열받으니까 이걸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그 올린 글을 보고 다른 사람도 연락이 왔습니다. 나도 피해를 당했다. 나도 똑같은 수법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그 CCTV 캡처본을 보냈더니 그걸 보더니 맞네. 뭐가? 바지도 맞고 무신 위치도 맞네. 라면서 자기는 10만 원 정도를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동일범인지는 이제 권고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아직은 모르는데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처벌하려고 신고를 했지만은 아직은 권고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보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최근에 그 가정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손님들 끌어보려고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걸 빙자해가지고 사기당할 줄은 몰랐다면서 좋은 마음으로 돈을 건넸는데
너무나 속상하다고 하는데 저 범인 경찰에서 필히 건국을 해서 예. 저 돈을 또 그 보상받게 하고 예.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만 저런 행동 안 하겠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황당 가정 수행 평가입니다. 자, 이 고등학생인 아이가 학교에서 난감한 수행 평가를 받아왔다는데요.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부모님 중 한 명을 인터뷰하는 수행 평가를 하는데요. 자, 배우자의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했는지, 그게 또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등등 부모님 결혼에 관해서 저렇게 일일이 따져 묻습니다. 아, 근데 그게 왜? 자, 문제는 이 자녀가 바로 한부모 가족이었다는 거죠. 자, 박상희 교수님. 네. 이 학교나 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요즘 말이죠. 이 가정 형편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막 묻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께서는 10여 년 전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고등학생 아이, 중학생 아이 이렇게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신 싱글맘인데 이제 어느 날 고등학교 아이가 오더니 학교에서 이런 수행평가를 한다고 이제 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을 인터뷰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아까 보신 거대로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했는지 그게 지금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을 했잖아요. 예. 엄마한테 이걸 주는 게 이제 엄마가 속상해하실 것 같으니까 아이고야.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어쩜 좋아. 결국에는 그 수행평가를 너무 중요하잖아요. 해야 되니까 드렸어요. 내신에 냈어요.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내신에 반영되죠. 고등학생이면 대학 가는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엄마가 결국에는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아유, 쓴 어쩜 거예요. 좋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속상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적이 반영이 된 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제 화가 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는데 예. 요즘 시대에 정말 한부모 아이들도 많고 맞아요. 또 이제 부모님이 없는 경우도 많고 너무 다양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식의 수행평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보를 하셨는데 제 생각도 딱 그렇습니다. 양 변호사님, 예전에 말이죠. 가정 환경 조사한다면서 자가냐, 차 있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막 엄청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정들을 너무 코치코치 캐물어서 문제였었는데 지금 저 상황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계신 분들도 늘 제 주변에도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은 한 자녀 가정이 참 많아서 이런 부분 신경 쓰인다 부에서 더 시작을 해서 한 자녀 가정이 오히려 또 많아서 그냥 별일 아닌 한부모 가정이죠. 한부모 가정이 워낙 많아서 별일 아닌 것처럼 아이들끼리도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왜 저런 걸 학교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눠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세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시가만 다녀오면 우울증입니다. 진짜 이건 정말 카톡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자신에게만 박한 시가 식구들 때문에 힘들다는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남편은 사형제 중 셋째인데 2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사연자가 시가 식구들 때문에 웃음을 잃었다고 합니다. 먼저 큰 아주버님은 이혼해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처에 살아서 두 집 살림처럼 챙겼지만 그 누구에게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미혼이던 시동생이 혼자 살 때 밑반찬을 해서 다 갖다 줘도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사연자 집에 올 때면 늘 빈손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런. 서운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면서 넘겼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서가 일찍 못 일어난다면서 첫 명절부터 아침에 잠만 자더니 이런. 밥상이 다 차려지고 나서 일어났던 건데요. 아이고. 그 사이 사연자가 음식 준비며 밥상 차리기며 다 했는데 시부모님은 어쩌겠냐면서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지난 10년 동안 모든 명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게다가 몇 년 전 사연자의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시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와서 너희가 부조해라라는 말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빈손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형제들 내외가 다 맞벌이고 사연자도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아픈 시부모님을 모시고 왕복 5시간 거리의 병원까지 오간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다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해봐도 형제들 내외는 다 무시한다고 하는데요. 남편에게 토로를 해봐도 내가 좀 참지 뭘 그렇게 유세냐는 반응이어서 이제는 이혼해달라고 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마치 한여를 부리듯이 하는 시가 이대로 괜찮은 건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거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달려보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뭐? 이혼? 리혼? 디보스? 야, 이 옆편 내가 저녁밥을 잘못 짜셨나? 아니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시집 와서 시아주버니 시동생 좀 챙겨주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유세야 요새는. 우리 때는 다 그러고 살았어 이 사람아. 아니 그렇다고 내가 밥을 굶겼어. 돈을 안 갖다 줬어. 하여간 여자는 말이야 이놈의 드라마 요즘 문제야 이거.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면 이제 출연 못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김은배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정신 좀 차려. 네 가족들이 나 무시하는 거 결국 너 무시하는 거야 인간아. 너 배알도 없어. 네가 똑똑하고 잘났어 봐. 마누라가 이런 대접 받겠냐? 아유 못났으면 아이고 진짜 젊었을 때 근육 울퉁불퉁한 거 보고 남이 섬 따라갔던 내가 바보지 X. 자, 팀장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저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데 물론이죠. 예. 어찌됐든 지금 보게 약간 좀 되면은 찔리시는 것 같긴 지금 큰 아주버니는 빼놓고 남은 시동생 있고 또 형님 있기 때문에 3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아내가 다 지금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까지도 부족은 안 할 정도라고 한다면 친정을 너무 우습게 본 거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남편 정말 웃깁니다. 이게 유세가 아니에요. 나 같으면은 정말 매일 업고 다니고 정말 잘해줄 것 같은데 뭐 유세냐? 이 남편 남의 편이라고 하지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아내 내일부터는 이 남편한테 밥을 주지 마세요. 군기가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시집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큰 시아버지 빼놓고 3분의 1씩 나눠서 그러니까 분담하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지금 보니까 뭐 큰아주버님도 혼자 챙기시고 시동생도 챙기시고 시부모님 챙기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동서도 이제 자다가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하고 남편은 뭐 네가 유세내야 막 이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참으시고 순하시고 착하셔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질르셔야 됩니다. 어떻게? 뭐가 됐든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든가 아니면은 정말 뭐 이혼 도장까지는 그래도 남편한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제부터 나는 뭐 얘기하신 대로 밥을 안 한다던가 살림을 안 한다던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던가 이렇게 나도 정말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나도 정말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액션을 취해야 돼요. 액션. 네. 제가 이 조금 전에 오후에 양 변호사님 이 사연자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저인 줄은 모르고 통화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정말 이혼에 대한 생각이 좀 굳으신 것 같아요. 이혼하실 수도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4형제 중 3형제고 결혼 28년 차 정도면 저랑 나이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뭐 전세대라든가 예전에 일방적으로 여성들이 희생당하던 시대에 사셨던 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셨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물론 좀 얘기하신 것처럼 박 수장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우리말에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남편에 대해서 뭐 폭력이나 폭언 같은 건 또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부터가 본인이 좀 양보를 하기 시작한 게 그만 이 시댁 식구들이 전부 이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가짜 행복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복은 그거 끊을 수 있는 건 그리고 본인밖에 없으십니다. 이게 뭐 이혼을 꼭 제가 권유한다기보다는 아까 박 수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확실하게 어떤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냥 손을 놓으세요. 무조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까요? 네, 오늘도 이제 남편분의 입장을 얘기하는 댓글은 없었고요. 레이크 루이즈님은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냥 안 가시면 다 알아서 하고 굴러갑니다. 이제부터 가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퍼플앤블루님은 왜 챙기세요? 그만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연자분을 위해 사세요라고 하셨고요. 곶감님도 이혼하세요. 자녀들도 이해할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항의 강일성님 보고 계신가요? 자, 지난 23일 빌라 주차장 벽과 바닥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발견하셨다고요. 순간 느낌이 팍! 바로 CCTV를 돌려보셨다는 겁니다.
자, 지난 23일 낮 12시 7분 포항시 남구 효성로 담배를 문 젊은 남성이 두리번 자연스럽게 오토바이 뒤로 가더니 바지춤을 주섬주섬 CCTV 카메라를 등지기는커녕 보란듯이 정면으로 향한 채 노상방뇨. 아, 동네 사람들 눈은 피했을 망정 CCTV엔 그대로 찍혀서 전국 팔도 모든 가정에 이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 이 무슨 망신 개망신이란 말인가. 찡.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후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짚어봅니다. 자, 정말 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모녀가 한날 한시에 흉기에 찔리는 참극이 있었죠. 네, 어제 오후 6시 16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입니다. 65세 남성이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 있던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했습니다. 숨진 두 사람은 모녀 관계였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모녀의 사위이자 남편이 현장에 도착해서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사위는 비상계단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까 아내가 가슴과 목 부위를 다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바로 아래층에는 장모님이 쓰러져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딸은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후 휴대전화를 끈 채로 도주했는데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서 남성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뒤쫓았습니다. 자, 이 사건을 저지른 범인 온데간데 없고요. 현장에 남은 건 의식 없는 두 모녀와 흥건한 혈흔뿐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목격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시죠. 앰뷸런스 두 대가 오더니 막 제 것을 들고 막 그 오피스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또 쓰러지셨나? 그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한쪽으로 있으니까 경찰차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쓰러지고 나는 사건이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자, 또 강남 복판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당시에 오피스텔 주변에 많은 목격담들이 있었고요.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밖에 나갔을 때는 이 사건이 있고 바로 5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경찰차도 연이어 도착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주변 분들은 이 살인사건이라는 생각을 못했답니다. 모녀가 실려 나가면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어서 그냥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정도였는데 실제 사건이 벌어졌던 6층은 정말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벽과 바닥, 비상문 다 혈흔이 있었고요. 또 이 문에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곳,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비상계단으로 가는 곳, 또 비상계단 이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곳 곳곳에 수십 개의 혈흔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단순히 처음 사건을 시작했던 곳에서만 흉기를 휘둘렀던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계속 도망을 갔었고 피해자들을 뒤쫓으면서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계단으로 피해자들이 흉기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걸 또 쫓아가면서 계속 저짓을 했다. 자, 박 교수님, 일단 잡혔어요. 네, 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3분 서초구의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남성이 잡혔는데요. 일단 범행 후에 현장에서는 바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경찰이 CCTV를 통해서 이제 그 동선을 파악을 했고요. 도주 약 13시간 만에 잡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보니까 이 오피스텔 인근에서 서성이는 모습도 잡혔고요. 오늘 잡히는 그 남태령역 인근에서는 뭐 긴박하다거나 긴장이 됐거나 이런 게 아니라 느긋하게 뒷짐을 지고 거리를 어슬렁 거리면서 뭔가를 살피다가 이제 결국에는 검거가 됐는데요. 이 남성이 지나간 자리에 뭐 1, 2분 차이로 경찰차가 또 지나가는 CCTV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자, 사람을 죽인 자의 모습이 과연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산책 나온 것처럼 지금 두리번 뒷짐지고 정말 너무나 태연하게 뭐 뛰어가지도 않아요. 예. 저자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자, 우발적 범행입니다. 잡혔고 경찰서로 끌려왔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관계십니까? 계획적으로 범행 저지르신 건가요? 범행을 왜 도주하셨습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우발적으로 하신 건가요? 흉기는 미리 좀 준비하신 건가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이 남성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있던 걸 썼다고 주장했는데요. 왜 도망가냐는 질문에는 겁이 나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범행 후 행각을 살펴보면 주도 면밀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우선 범행 후 오피스텔에서 나올 때는 긴팔의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체포 전 거리에서 본 남성은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증거로 남을 수 있는 옷을 버린 걸로 보고 있고 당시 옷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이 옷을 찾아서 수거했습니다. 또 남성은 도주하면서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껐고 신용카드 역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택시와 버스를 이용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는데 이 역시 모두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택시와 버스, 도보로 12시간을 피해왔던 건데요. 이렇게 나름 치밀하게 도망치려고 했지만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CCTV에 흔적이 모두 담겼습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했다는 겁니까? 저 내용이 뭐냐면 사실 피해자가 도망했어도 경찰에서 긴급 체포를 했을 겁니다. 긴급 체포한 뒤에 48시간의 조사에서 영장을 신청할 건데요.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에서 말하는 건 뭐 하냐면은 그 피해자, 즉 어머니하고 이 피해자하고는 아는 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유족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 사위가 말하는 건데요. 그 피해자 어머니하고 이 가해자하고 한 6개월 전부터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교제를 했는데 그 피해자인 그 어머니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헤어지려고 통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과 같이 있는 오피스텔의 근처에서 만났어,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만났는데 그 어머니하고 그 딸은 사실 오피스텔에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6시 10분께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마 이 피의자도 당시에 그 오피스텔 사무실에 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6시 10분 정도에 모녀가 올라갔었는데 6시 18분쯤에 이 가해자, 즉 피의자가 오피스텔 빠져나가는 거 보면은 불과 6분이나 8분 사이에 범행을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안에서 벌어진 내용은 그 피해자 어머니하고 또 그리고 그 딸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두 사람이 알고 있지만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그 사건 내용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후에 아무래도 조사를 끝난 후에만 정확한 그 피해 상황 그리고 왜 가해를 했는지 내용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뭐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고인의 사위분에 따르면 장모님과 한 6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였는데 헤어지자 이렇게 이별을 통보하려고 했더니 이 지경이 된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박 교수님, 일단 그 유족의 말이 맞다면 교제 살인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자,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의대생이 전 연인을 살해한 게 강남에서 살해한 게 고작 20여일 전이에요. 또 아니 이걸 보면요, 이 교제 살인, 교제 폭력이라는 게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이도 가리지 않고 뭐 시간대도 사람들이 가장 많은 6시, 퇴근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60대 이 남성인데 딸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딸까지 이렇게 무참하게 살인을 했잖아요. 정말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불안한 사회, 정말 공포스러운 사회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이 어머니 또는 그 강남에서 살았던 그 20대 여성도 어떻게 피했을 수 있을까? 이 정말 강남 한복판에서 가족까지 대동하고 만났는데도 피할 수 없었던 이별살인, 교제살인.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경각심을 갖고 좀 더 강력한 어떤 처벌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저희가 교제 살인 이걸로 또 며칠 뒤에 또 비슷한 또 이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아요. 예. 그 강남역 의대생 그거 한 지가 20여일 전입니다. 예?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인천 청라의 한 유명한 댄스 학원입니다. 네로라는 대형 연예기획사 연습생 그리고 실용음악과 합격자를 줄줄이 배출하면서 입소문을 타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 학부모도 이 학원에 초등학생인 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딸이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몸 이곳저곳을 만졌다는 건데요.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댄스 학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인천 청라 지역 맘카페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자, 양 변호사님. 요즘 뭐 워낙 그 K-팝 산업이 국제적으로 이제 사이즈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갈망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찾던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청라 지역에서는 뭐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연습생으로 들어간다거나 예중 예고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저기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댄스 학원의 원장으로부터 지도를 받던 2020년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털어놓은 얘기입니다. 이 수업을 받고 와서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원장 선생님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해준다고 그러면서 어깨나 허벅지 이런 곳을 만졌다. 수개월 동안 그렇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부모는 즉시 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2살 원장의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냥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 피해 학부모는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렸죠. 그런데 우리 아이도 막 글이 팍팍팍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학부모는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해당 원장에게 아이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이 원장이 10대 수강생들에게 보낸 문자도 충격적입니다.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면서 성행위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한 초등학생에게는 널 생각하면서 속옷을 샀다. 직접 입혀주고 싶은데 내 앞에서 입어줄 거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중학생에게는 넌 유교걸이 아닌 것 같은데 조만간 이론 알려줄까라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단어를 문자로 보내면서 괜히 안 맞고 그러면 상처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라는 이런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 원장이라는 사람 말이죠.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리지 않고 절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개방적인 면모가 뭘까요? 네,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그런 뭐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게 아니고 개방적인 면모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개방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성추행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입장을 지금 들어보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초등학생 한 명은 원장님이 섹시하다고 하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른 피해 학부모는 아이에게 속옷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유도했고 또 어떤 아이한테는 속옷을 직접 입혀주겠다면서 집으로 부르기도 했고 어떤 아이가 와서는 엄마 자꾸 원장님이 나 엉덩이를 만져라고 털어놓기도 했고 또 춤 연습 과정에서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들 무려 10명이랍니다. 학부모들 주장에 따르면 아이들로서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무시한 협박을 이 원장한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학부모들이 주장인데요. 사실상은 해당 원장에게 수년 동안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있었다.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당 그 피해자들은 사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 해당 원장이 사실은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아마 항소를 했겠죠. 그런데 그중에 보석으로 석방이 된 거예요. 석방된 뒤에도 또 10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성추행을 행각을 벌인 건데 성추행 행각을 벌이면서 뭐라고 했냐면 협박을 한 거죠. 이 어깨에 발을 들어놓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 어깨에서 앞으로 성공도 해야 되고 계속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당 원장이 어깨에 발을 못 들이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겁을 먹으니까 아마 겁먹은 그 일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불이익이라든가 협박에 속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증거를 제출해서 이 원장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난해 성범죄로 복역을 하고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 가르치는 학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할 수가 없죠. 아시겠지만 업종에 따라서 제한합니다. 뭐 학교라든가 뭐 유치원, 학원, 뭐 PC방 같은 데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도 일을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너무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셈인데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학원으로 등록을 하진 않고 네. 임대업으로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학원 자체를. 에? 그러니까 아마도 대한민국이 워낙에 여러 가지의 어떤 사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임대업으로 등록을 해놓고 실제 안에서는 댄스 학원이라고 한 거니까. 세상에. 저는 이제 업종 분류를 제가 지금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학원에, 그러니까 댄스라고 하는 부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업종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확실하게 그걸 피해가려고 속임수를 쓴 거고,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틈새를 노린 범죄일 수도 있고요. 그 와중에 그걸 또 피해서 하나 더 해놓은 게 자기 혼자 이름으로 한 건 아니고 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서 공동으로 운영을 했답니다. 아마 혹시라도 또 그것도 문제가 될까 봐 그런 어떤 꼼수까지 부린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불법이라는 게 드러나서 교육청에서 실사 조사하고 또 고발도 하겠다, 학원 폐업하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이거 굉장히 큰 구멍이 발견된 셈이에요. 그러게요. 사실 성범죄자 관리에서. 예. 자, 한 달여 전에 검찰로 넘겨졌답니다. 이 원장이라는 사람. 그런데 입장은 한결같아요. 어제 한 18시간 전 SNS에도 입장을 올렸던데,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네, 이 원장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랬다,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자료와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서 지난 4월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원장은 근육 풀어주는 마사지를 아이들이 오해한 거라며 항변했는데요. 스트레칭으로 만져준 건데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원장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SNS 계정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고 말씀하신 대로 18시간 전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뜬 소문으로 맘카페에 글이 올라가면 죽은 가게도 살리고 살아있는 가게가 죽고 한다는 게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편파적이고 카더라식인 줄을 정말 몰랐다면서 기사도 마찬가지다. 양측 이야기는 듣지 않고 저런 식이라면 돈 주고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피해를 당한 아이들 엄마한테 이렇게 털어놓는 것도 정말 큰 용기를 냈겠지만 또 아이들이 항상 또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을 당하면 그 가해자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자신을 또 미워하기도 하고, 이 뭔가 범죄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뭔가 이유도 없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은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원장이라는 사람이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한 번도 대회에 나갈 수 없다. 대회에 나가도 수상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 업계에 발을 들이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아하. 얘기하면 이 아이들 정말 어떻게든지 예고 가고 싶고, 아유, 그렇죠. 그다음에 연습생 되고 싶은 아이들이니까 내가 다 망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엄마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에 더 멍이 들거나 쉬쉬하게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아이들한테 너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원장이 너무나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줘서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반이 아이들한테 저렇게 해놓고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음성 녹음이 되는 CCTV를 달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를 욕하는지, 자기가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해서 아이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저희가 뭐 양측의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장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별의별 연락을 다 했지만 피드백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두 딸을 애지중지 키워서 시집 보내고 나서 좀 적적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생겼다는 70대 장 씨. 바로 둘째 딸의 시어머니인 사부인입니다. 가끔 만나서 운동도 같이 하고 부부 동반 모임도 하면서 꽤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둘째 딸은 그게 영 못마땅한 눈치입니다. 대체 둘째 딸은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둘째 딸 왜 그러는 걸까요? 자, 딸 둘을 시집 보내고 좀 적적하나 했는데 뜻밖에도 둘째 딸의 시어머니 사부인하고 절친이 됐다는 70대 제보자분의 사연입니다. 이거 정말 특이한 거 아닙니까? 좀? 일단 어떤 집인지부터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제보자분은 70대시고 장 씨이십니다. 따님만 두 분이 있었는데 첫째 딸, 둘째 딸 다 결혼했고요. 첫째는 이제 결혼한 지 17년, 둘째는 15년 됐답니다. 근데 첫째는 좀 먼 곳으로 결혼을 했고요. 둘째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 시댁이 마침 또 이 사연자 제보자분 집에서도 한 30분 정도 거리래요. 그리고 공교롭게 그 집은 또 아들만 둘이고 이 지금 제보자분은 딸만 둘이어서 마침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면서 뜻도 잘 맞아서 좀 가깝게 지내고 있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서로 아들 딸 하나씩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낸다면야 뭐 더 바랄 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좋으셨어요. 이 장 씨께서는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들 봐도 아무도 사도 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경우가 없는데 맞아요. 우리는 너무 잘 지내니까 너무 화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남편하고 둘이 살고 저기도 남편하고 둘이 사니까 시장을 보면 좀 너무 많이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돈께서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거를 사면 과일이든 간식이든 사가지고 꼭 집에 들려가지고 반 땅 이렇게 딱 해서 주고 네,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김치도 나눠 먹고 된장도 나눠 먹고 또 줌바 댄스도 지금 저 서파처럼 같이 가고 또 개모임도 하고 부부 동반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즐거우셨다고 합니다. 아니 뭐 여기까지 이게 뭐 좋은데 아주 분위기. 네, 그런데 장 씨에게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둘째 딸이 시어머니랑 너무 가깝게 지낸다,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장 씨가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냥 불편해서 그런다고 했지만 딸이 털어놓은 얘기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둘째 딸은 결혼하고도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맏며느리여서 걱정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다 어렵게 7, 8년 만에 딸을 한 명 낳았습니다. 워낙 힘들게 얻은 아이다 보니까 양가에서 모두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딸이 시어머니가 동서와 차별을 해서 힘들다고 한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우리 시어머니 사실은 나랑 동서를 엄청 막 저울질하면서 나를 은근히 매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비슷한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동서는 결혼한 뒤에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근데 이 딸은 사실은 딸 하나만 낳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렵게 낳았어요. 시험관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시어머니가 좀 은근히 차별도 하고 시어머니 앞에라든가 동서 앞에 서면은 그들은 아들을 자랑하니까 나는 좀 약간 위축되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속이 상해 있는데 아니 친정 엄마가 이 시어머니랑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웃고 떠드는 거 보니까는 딸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화를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하고 친해지면은 딸로서는 손해가 아닌데 이 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위축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화가 단단히 났던 모양 같습니다. 아니 저도 뭐 팀장님 생각에 조금 아니 둘이 이렇게 친하면 딸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면 친정 엄마면 네. 내 편이지 왜 나 자꾸 이렇게 매기는 우리 시어머니 편을 들어 막 약간 이런 거. 이 사연자 장 씨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또 딸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럴 법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든답니다. 왜냐하면 딸 얘기가 이런 식이에요. 그 딸내 시어머니 생일 때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답니다. 예. 근데 동선애가 먼저 도착을 해서 동선애 아들들만 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손자들이죠. 그 손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딸의 시어머니가 로봇 장난감을 사줬대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딸은 아니 자기 오빠들만 이렇게 장난감이 있으니까 자기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놀고 싶고. 근데 넌 여자애니까 그런 거 가지고 놀면 안 돼 하면서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러면 다른 장난감이라도 사주든지 하셔야 되는데 이 또 그 손녀한테는 안 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죠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손자들한테는 장난감 사주고 손녀 내 딸한테는 시어머니가 그냥 아니 뭐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이 무슨 바비 인형 같은 걸 사주는 것도 아니고 빈손이었다. 열받네. 네,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랑 동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들 둘 키우느라 정말 힘들지? 나도 아들 둘만 키워서 다 한다. 이러면서
이제 동네에 막 스파 끊어주고 마사지 끊어주고 막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 장 씨는 뭐 아기 못 가져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한 번도 어디 뭐 따로 데려가서 뭐 이렇게 호강시켜주거나 뭐 사주고 이런 적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장 씨의 딸은 시어머니는 역시 손주를 원하셨구나. 손녀는 뒷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들어보니까 차별 많네 이거. 네,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이 하나둘씩 생기다 보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서운해졌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이를테면 식구들끼리 외식하면서 메뉴를 정할 때도 시어머니는 동선의 식구 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데요. 결국 동선의 아들들이 먹고 싶은 걸 먹는데 그것도 섭섭하다는 겁니다. 야, 이게 저희 작가님이 이분하고 이렇게 뭐 취재를 하는 걸 저도 옆에서 봤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사부인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딸. 저만 이해 안 되나요? 야, 이거. 자, 이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괜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나 싶으면서도 오해하게 행동한 사부인에게 이게 중간에서 그냥 샌드위치가 됐다. 자, 팀장님. 누구 편을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여기 샌드위치가 아니고 지금 이 따님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차별을 하는 거는 얘가 보기에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차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친정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친한 사이예요. 그러면은 친정 엄마를 이용해가지고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해서 시어머니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왜냐하면 시어머니하고 친정하고 친구야. 잘 통해. 그러면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한테 잘해도록 엄마가 사이드에서 때려.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요? 진짜. 근데 그게 잘 통하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사이는 운명적으로 정말 절친이 되기는 어려운 슬픈 운명의 진짜. 친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뭐 시어머니가 잘못했냐, 오해냐, 딸이 속이 좁냐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딸은 언제나 친정엄마가 필요하고 또 친정엄마의 무조건적인 품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친정엄마가 이 친구보다 딸을 훨씬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엄마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엄마 사실은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막 이러면서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결국은 딸 쪽으로 키울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딸이 시어머니랑 잘 풀 수 있게 정말 그 친구가 정말 좋더라, 좋은 면을 봐라 이렇게 얼르고 타일러 보지만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결국에는 그 친구 사이는 좀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이 친정어머님이 약간 엮인 것 같아. 저는 이 사부인한테. 저는 지금 따님이 손에 보고 계셔, 제가 봐도 이거. 저는 이사라도 가시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사를 가라?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딸의 입장을 이 친정 어머니 입장에서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부인이 시어머니에게 나중에는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따님이 입는 겁니다. 이거 저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은요. 그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아들 못지않게 딸 예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 집에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손자들만 챙기신다는 건 어지간히 아들만 편애하신다는 거고요. 그 정도라면 제가 이제 그 정도라면 가정을 한 겁니다. 그 정도라면 못 달라지십니다. 그냥 안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못 달라지세요. 그럼 결국에는 저 두 분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는 딸이 입는 거예요. 이사 가세요. 한 2시간 거리로 못 만나게. 그래야 딸이 피해 안 입으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근 불가원.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이사나님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사이인데 자주 왕래하다 보면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본인 아들, 딸에게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님은 딸 마음을 엄마가 알아줘야 하지 시엄마는 그냥 시엄마니까 그러려니 할 텐데 친엄마가 저러면 진짜 서운할 듯이라고 하셨고요. 한인자님은 딸 편에 들어서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중국입니다. 들판에 강아지가 우두커니 서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대학에서 열리는 야외 패션쇼의 현장이었습니다. 학생 모델들이 유니폼을 입고 나란히 등장해서 포즈를 취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 보이는 녀석. 이 런웨이 무대 한가운데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아이 비켜 임마 너. 네, 그런데 모델들이 앞으로 걸어오자 유심히 바라봅니다. 곧이어 따라서 워킹을 시작하는데요. 시크한 표정과 당당한 걸음걸이로 눈길을 사로잡은 다음에 사진사 앞에서는 무결점 포즈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델이란 이런 것이다 시범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진짜 따라하네. 네, 하지만 녀석의 일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포획하러 나선 겁니다. 요리조리 잘 도망가는 걸 보면 계속 패션쇼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학생들은 마냥 귀여워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아이 그렇군요. 태국으로 가보시죠. 차량 보니단에 커다랗게 돌린 뭔가 보이세요? 둘둘둘 말려 있는 거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이게 정체는 바로 다리를 들고 있는 코브라였습니다. 엔진에서 꿀꿀꿀거리면서 계속 움직이고 위험해. 있죠. 게다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처럼 온몸을 비틀고 있습니다. 왜 저기 왔지? 그러니까 운전자가 여행 떠나기 전에 차량을 점검하다가 저 코브라를 발견한 건데요. 예. 뱀은 엔진의 뜨거운 공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보닛 안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걸 합니다. 어떻게 빼 저거를? 뱀 조련사들이 달려와서 포획에 나섰습니다. 집게로 몸통을 짚고 조심스럽게 당겨보는데 아유 건드리고 화나잖아요. 강하게 정하다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 들어갔어? 그래도 그대로 둘 수 없죠. 예. 결국 빼내겠는데 3시간이나 걸려서 포획을 했습니다. 세상에. 자료에 넣기도 보고 보이는 무려 길이가 4m에 달하는 코브라였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풀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줄을 탄 채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처럼 묘기라도 부리고 있는 걸까요? 고층 건물 앞에서 좌우로 나부끼며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요. 서로 부들치듯이 아슬아슬해 보이고 어디가 분명히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고개사들 아닙니다. 건물 외부 창문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 고층 건물에 줄을 타고 올랐는데요. 위험해. 베이징에 폭우를 동반한 강한 돌풍이 들이닥쳐서 그만 공중으로 떠버린 겁니다. 이 작업해야 할 창문에는 근처에도 못 가고 있었고요. 상황을 알고 모두 겁에질러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죠, 이제? 지금 저기가 중국 CCTV 사옥인데. 예, 나무가 뿌리 뽑힐 정도의 매서운 바람이었습니다. 예, 보세요. 다행히 저 바람 속에서도 작업자들 무사하게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 저런 날씨면 일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런 날에 저 세상에 저걸 유리를 닦으라고 어떻게?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엄마와 아들이 차에서 내려서 문을 닫는 순간 한 발의 총성이 들립니다. 뭐야. 화들짝 놀란 모자는 앞쪽으로 가서 허둥지둥 몸을 숨겨보는데요. 그때 뒤에서 남성이 총을 든 채로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 겨냥하면서 오더니 이내 운전석 쪽 문을 확 열어버리는데요. 여성은 당황하면서 남성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량 안에는 아직 여성의 다른 자녀들과 어린 손녀들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강도는 여성의 딸을 끌어내려서 운전석에 탔고요. 잠시 후 아들까지 내려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어서 어린 손녀들을 서둘러서 끌어내는데요. 복면을 쓴 공범이 나타나서 차 열쇠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자 여성은 들판에 휙 던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네, 결국 강도들은 옆에 주차돼 있던 은색 차량을 타고 도주했는데요. 매복하다가 가족들이 내리는 순간을 노려서 차량을 훔쳤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총으로 위협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아직 범인은 다 체포되지 않았는데요. 범행을 당한 일가족들은 트라우마를 겪어서 현재 다른 지역에 머물러 있고 곧 이사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픽 역시 미국입니다. 네, 작업자들이 송전성 정비 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근처 현장을 지나던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면서 어떤 줄 하나가 쭉 끌려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요. 그러더니 전봇대 근처에 있던 전봇대가 갑자기 확 튀어오릅니다. 불꽃까지 일어나면서 허공을 크게 비행했는데 이 충격에 백보드가 부서지고 꺾였지만 작업자는 얼른 몸을 피했습니다. 농구 대 백보드? 네, 이 강철 케이블 전선이 작업자의 실수로 도로를 가로질러 낮게 걸려 있었던 건데요. 지나가던 차량이 그걸 밟으면서 당겨버린 겁니다. 그 여파로 근처에 있던 농구 골대가 전선에 걸렸고 순간적으로 꼽혀서 날아간 거였어요. 왜 그랬어? 진짜. 네,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데다 농구 골대도 높게 날아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간 만든 얼음과 간 내린 신선한 커피는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